제가 준비한 강의는 임원의 역할과 소송 사례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임원과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사례,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이게 세 개의 파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강의하면서 이제 질의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일찍 끝내고 그때 이제 질의를 모아서 이제 받고 응답을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비 사업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낭거자 일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곳이 이 배우지가 예전에 가재울 4구역이었죠. 예. 가재울 4구역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 이름이 바뀌면서 조합원들 및 일반 분양자들이 입주해가지고 몇 년째 이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물론 입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입주를 위해서 모든 절차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고, 앞 시간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그 다음에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은 이제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 사업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열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비 사업은 이제 일반 단독 건축물 짓는 거하고는 달리 도시계획이 일단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첫 번째 강의 시간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예,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이 정비계획에서는 뭐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주거단지를 놓고 뭐 상가를 놓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몇 프로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걸 어느 정도는 놓아야 된다, 이렇게 크게 얼개를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정비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용적률이 뭐 일면 뭐 300% 하에서 뭐 840 아니면 뭐 590 이런 타입별로 몇 세대를 구체적으로 짓겠다.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시설은 구체적으로는 안 드러나지만은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 따라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커뮤니티는 반드시 이제 안에 포함시켜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리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이런 물리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면 건축물이 만들어진 걸 전제로 해서 이 어느 동 어느 호수에 대해서는 누가 가져가고 누가 이제 분양을 하고, 이건 뭐 일반에게 분양을 해가지고 그 경비로 사업 비용으로 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이제 분양 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분양권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을 이제 분양 대상자를 누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일면 건축물 이런 100세대를 이 일반 분양으로는 몇 세대,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으로는 몇 세대 이렇게 분류하고 이제 각각 매칭을 해주는 거다. 권리관계를 이제 권리를 나누어 주는 거다, 배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형상은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데, 정비계획이 만들어지고 정비계획이 좀 더 구체화된 게 사업시행계획이다. 이 사업시행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제 관리처분, 이 건축물을 누구에게 분배해 줄 거냐, 이런 분배에 관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이주가 이제 개시가 됩니다. 이주가 개시가 돼서 이제 다 비워지게 되면 철거에 착수하게 되고, 그때 이제 철거하면서 보통 철거 마무리가 되면 일반 분양, 아파트 투유던가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청약공으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일반 분양자들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은 또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거와 함께 이제 착공과 함께 그때 이제 일반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한 3년, 지금은 이제 공사 기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한 3년 정도 이제 공사 기간이 걸려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주가 마무리가 되면 이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자들, 조합원들 다 들어가긴 했지만은 마무리가 되자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분담금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 고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도 경유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조합 사업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정비 사업의 이제 개략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비 사업을 끌고 나가는 주체는 이 사업 시행자. 법문상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구청이 사업 시행자로 이제 등장하는 국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조합이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이 각 단계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정비 사업을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이제 시행하는 어떤 단체입니다. 예. 자, 이제 그 조합이 이 어떤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등기부 떼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보시면 보통 이제 뭐 표제부가 나오고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상태를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 관계를 표시를 해줍니다. 을구는 뭐 예를 들면 저당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소유권 이외의 물건들을 을구란에 모아서 정리를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소유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이외에 법인도 이런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한자로 이제 법법자의 사람 인자를 쓰는데요.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의제해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합도 법인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인인 조합은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한 개의 단체로서 이제 법인인데요. 이런 여러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구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보통 내부적인 기구로서 조합 총회가 먼저 존재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이제 조합원이 이제 되게 됩니다. 물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조합원이 되긴 합니다. 일단 재개발 전제로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고,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 총회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조합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총회가 일상적으로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할 수가 없어요. 매일 모일 수도 없고요. 매달 모일 수도 없습니다. 조합이 보통 뭐 어떤 경우는 500명이기도 하지만 저쪽에 가보면 5,000명인 조합도 있습니다. 5,000명이 일상적으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하나 필요해졌어요. 법에서는 그래서 대의원회라는 기구를 뒀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기능을 이제 대행하는 기구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이제 대의원회가 총회 기능을 이제 어느 정도 대행하는 기구로서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요. 총회하고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나 대의원에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법에서는 조합장과 이사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조합에는 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죠.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이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아까 결정된 의사, 총회나 대의원에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집행하는 기구이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에게는 또 하나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지금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를 말씀드렸죠. 이건 조합 다 내부적인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들입니다. 이 조합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합장입니다. 이 대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예, 먼저 조합장입니다. 법 42조를 가져왔습니다. 법 42조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합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대의원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근데 조합장 이외에 조합 임원,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그러면 조합장과 이사, 감사 이 세 명을 임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임원들 가운데서 조합장만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서 대의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의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의 어떤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요 규정이 있는데요. 아까 조합장만이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이 조합장이 조합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면 이 조합이 상가하고 아파트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 가운데서 이제 조합원 분이 있고 또 이제 일반 분양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가 일반 분양분 가운데서 뭐 좀 괜찮은 것을 이 조합장이 내가 이것은 살게, 분양을 받을게 하면서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계약서에 이제 조합의 이름을 쓰고 조합장 대표 일면 조합장 홍길동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매수인으로 홍길동 이렇게 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42조 3항에 따라서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합과 매매 계약,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 그 계약을 이제 대표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면서 그 계약의 상대방인 이 조합장,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는 이득이 되지만은 어느 한편에는 손실이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분양 계약이 1억으로 결정되는 거하고 예를 들면 2억으로 결정되는 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되도록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살려는 사람인 조합장 입장에서는 되도록 싸게 사는 게 이제 이득이 되는 구조니까 이해상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매수인, 수분양자인 조합장, 상반된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합장이 이제 조합을 대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42조 3항에 위반된 사례. 아까 말씀드린 상가 일반 분양분을 이제 조합장이 이제 살려고 이제 분양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조합에서 이 일반 분양분을 어느 정도 평당 일명 2천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대의원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보다 더 싸게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는 이 42조 3항에 위반돼서 이제 분양 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됐고요. 또 게다가 형사상으로도 이제 조합장이 이제 대의원 의결을 어기고 더 싸게 이 일반 분양분을, 상가 일반 분양을 이제 팔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모 조합의 조합장이 인근 구역의 조합장을 겸임할 수 없다라는 뭐 의미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피선거권 결격 사유를 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42조 사항만 가지고 해결하려면 안 되고 이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피선거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조합 임원으로서 이제 출마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대표권 제한, 대표권 남용, 대표자 업무 포괄적 위임 금지. 요 4번에 대해서는 뒤에 판례도 하나 확인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은 이제 총회 이사회 대의원의 소집권자이면서 동시에 의장이죠. 마지막에 이제 의장 앞부분에 이사회가 빠져 있는데요. 당연히 이사회도 이사회 의장도 조합장이 겸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및 이사회입니다. 서울시 표준정관이 지난 2024년도에 발표가 됐죠. 29조에서 이사회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회의 업무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전형적인 문구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업무의 집행,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라는 단체에서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고 이 총회나 대의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총회에서 안건에서 안건 상정해가지고 그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떤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해서 총회나 대의원에서 결정을 해줬을 때 의결을 해줬을 때 그걸 집행하는 기구로서 이사 및 이사회가 존재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업무 집행하는 기구로 이사 및 이사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와 대의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사는 조합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이제 조합장을 보좌해서 이사에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조합사무를 분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회에서 보통 이사를 선임할 때는 그 이사는 비상근 이사로 보통 선임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근 이사님들 가운데서 뭐 조합장이 특정 일행을 지명을 해가지고 상근 이사로 지명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상근 이사로 같이 조합장과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식을 보통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는 그러면 어느 국면에서 등장하느냐? 감사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건데요. 감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해서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의결권은 없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이제 정관 제30조에 보시면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이사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근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보통 조합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서울시 표준 행정 업무 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근 이사를 이제 조합장이 추천 내지는 지명을 해서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합장으로서 홍길동 이사를 상근 이사로 지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열리겠죠. 이쪽에 감사님 앉아 계시고 이 앞쪽에는 조합장과 이제 이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중에 홍길동 이사가 앉아 있어요. 지금 이제 홍길동 이사를 상근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홍길동 이사가 앉아서 의결권 행사한다. 그러면 안 된다. 정관 제30조에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홍길동 이사님은 일어나셔가지고 뭐 자리를 좀 그 안건에 대해서는 좀 자리를 비우시고 나머지 분들이 논의를 해서 1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방금 정관 30조
요 규정은 대의원회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로 문제됐던 게 지금 요 이사회 결의에 관해서 그 일면 상근이사 지명하는 안건에 대해서 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예. 예, 그다음에 감사입니다. 그 조합의 임원 가운데서 조합장과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감사라는 기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민법에는 이제 감사 직무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호부터 4호를 보시면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이사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것이 있으면 총회에 보고하거나 그다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수집한다. 주로 이제 감사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들이 감사에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조합에 가보면 감사를 상근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근직으로 하면서 그 감사가 하는 일이 방금 말씀드린 1호부터 4호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뭐 상근이사하고 약간 상근이사라면 당연히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상근감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로서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일인데 상근감사가 업무 집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면 감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예.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와 보면 이 조합의 대표권, 아까 그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제 그 감사한테 이제 이사회 소집 통지를 안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대신 감사는 출석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134조에서 이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은 아니고요. 추진위원장입니다. 위원장과 조합 임원 청산인 에게는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 뇌물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물죄가 이제 뭔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자기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돈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형법 규정을 비로 오고 있는데요. 형법은 굉장히 이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형벌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 뇌물죄에 비하면요. 지금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뇌물 액수에 따라서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특가법이 또 적용이 돼서 형량이 또 한 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도시정비법, 형법, 특가법으로 이어지는 법령 체계가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실게요. 129조 1항 수뢰죄.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합니다. 예. 이게 일면 조합 임원이 돼서 조합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조합장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일면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게 가장 단순한 수뢰죄. 근데 받아야만 성립하느냐? 아닙니다.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성립해요.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그 다음에 사전수뢰죄. 사전수뢰 같은 경우는 뒤에 사후수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가 조합장으로 이제 거의 99.9% 선임될 것 같아요. 근데 업자가 다가와가지고 당신 유력하지 않느냐? 당신 되면 조합장 되면 나에게 그 어떤 용역을 주면 내가 얼마씩 줄게. 이렇게 제안해서 그래 오케이. 지금 내가 조합장 안 됐는데 이 정도 약속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 담당할 직무에 대해서 담당한이 아니라 담당할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전수뢰죄. 그래서 수뢰는 수뢰되 사전에 이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봐서 사전수뢰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제공죄. 저희가 조합장인데 제가 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받자니 흔적이 남을 것 같고 괜히 찝찝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돈을 줘. 내가 대신 너가 원하는 일을 해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업자가 제3자, 이 조합장이 지적한 제3자, 지명한 제3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자 뇌물제공죄. 그 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 이건 이제 뇌물을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는 거 요것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요거 행위 플러스 부정행위까지 더 저질러졌습니다. 더 나쁘다고 보는 거죠. 아까쯤에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으면 성립하는데 거기다가 부정행위까지 또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되겠죠. 수뢰 후 부정처사. 그 다음에 그 밑에 131조 사망 사후수뢰. 이것은 자기가 퇴직 후에 돈을 받는 겁니다. 재직 중에 제가 조합장인데 업자한테 이제 제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합장에서 물러나요.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조합장 취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업자에게 내가 그 일 해줬잖아. 돈 줘. 너가 약속했던 거.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받는 거. 이거 사후수뢰. 아까 사전수뢰, 사후수뢰가 있다고 그랬죠. 예, 시간적 선호가 조금씩 앞당겨지거나 뒤로 가는 경우 사후수뢰. 그 다음에 알선수뢰. 제가 상근이사입니다. 제가 상근이사예요. 업자가 저한테 접근해가지고 저 조합장한테 한번 부탁 좀 해줘. 내가 이제 조합장을 잘 안면도 없고 조합장이 너무 깐깐하니까 당신이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합장을 좀 친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줄게. 대신 너 뭐 해줄 건데? 그러면 잘 되면 제가 얼마 드릴게요. 그럼 저한테 성립하는 범죄는 알선수뢰죄. 제 지위를 이용해서 조합장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했다고 해가지고 알선수뢰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그 형법 조항들은 뇌물죄는 일반 사인들 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공무원 의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형법에서 뇌물죄는 굉장히 좀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부 조직, 지자체 조직 이걸 다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뇌물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조직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무너지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도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돈이 얼마냐.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5천에서 1억 사이는 7년 이상. 그 다음에 3천에서 5천 사이는 5년 이상. 네, 굉장히 무겁죠.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가 제가 기억하기는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서 5년 이렇게 형법에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규정할 때는 어떤 범위를 채택을 합니다. 범위로 보통 규정을 하고 이제 뭐 검찰이나 이제 법원 단계에 넘어가면 법원에서 이 범위로 규정된 형벌 가운데 하나를 이제 선고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이니까 가장 최저한이 10년이 되게 되는 겁니다. 10년 위로만 열려있지 아래로는 열려있지 않아요. 법률 규정이. 그래서
아까 폭행죄는 5년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1개월에서 5년 사이입니다. 폭행죄는요. 근데 지금 수뢰기 1년이면 1억이면 10년 이상이니까 저 위에서부터 하한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가법에 해당되면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뉴스상으로 보면 뭐 어느 뭐 공무원 내지는 조합 임원이 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뭐 1억, 2억을 받았다느니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큰 금액을 받아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제 봤던 조합 같은 경우는 가봤더니 이제 조합 이사회가 거의 붕괴가 돼 있을 정도였어요. 조합 이사회는 뭐 예를 들면 뭐 적어도 이사는 5인 이상이니까 당시에 조합장 1인, 이사 한 6인, 그다음에 감사 2인 하면 몇 명인가요? 9명 정도죠.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분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구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식으로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한참 재판 진행 중이었으니까 뭐라고 이제 확언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었고, 그 뇌물 액수가 보니까 당시에 한 3천에서 4천 사이였던 것 같아요. 3천에서 4천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지금 이제 아까쯤에 7, 8명 정도가 이제 뇌물을 이제 공동으로 받았다고 공소장에는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 3천, 4천 같은 경우를 8명으로 나눠보면 얼마인가요? 8, 5, 40, 8, 4, 32, 400? 400이 채 안 되죠. 1인당. 400이 아닌가요? 400이 좀 넘나요? 네, 3천, 4천 사이였으니까. 근데 이제 뉴스상을 접하는 뭐 1억 원 이상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뇌물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아까 말씀드린 400, 500을 받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그 4, 500을 1인당 어떻게 받게 되느냐? 업체가 이제 조합에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사회 끝나고 나서 이사회 하신 날이니까 한번 이사님들 아니면 이모님들 한번 모이셔가지고 단합대회 하셔야죠. 고기도 한번 사 드시고 같이 이제 반주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또 그 이사회 그 개최된 날뿐만 아니라 떤 때 뭐 워크숍이라든가 한번 주변에 뭐 경기도 인근으로 한번 그 단합여행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워크숍도 하시고 그 멤버십 트레이닝도 좀 하시고, 그러라고 이제 봉투에 넘어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어요. 보통 뭐 1억, 2억 생각하시는데 그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액을 한 8, 9회 정도 계속 봉투로 주면서 그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3, 4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공동 받은 사람이 7, 8명 정도였어요. 예. 어찌 보면 뉴스상을 접하는 뇌물죄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하고 많이 다르죠. 예. 아주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는 아무런 느낌 없이 이 정도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몇 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1회, 2회도 아니고 계속 한 7, 8회가 지속되니까 그 금액이 꽤 상당히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알려지게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구속까지 되시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규정을 보시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각심 정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 경각심을 어느 정도는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임원의 선임 자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었죠. 23년 7월 달에 공유자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느 조합 가운데서 그 지분이 0몇 프로 가신 분이 조합 임원으로 지내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0몇 프로 가진 지분 가지신 분이 과연 책임감 있게 조합을 대표하는 임원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런 이제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공유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4분의 상속인이 계세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하셔가지고 상속인이 4분이 생기셨는데, 상속인 4분이
협의를 통해서 지분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은 2분의 1, 나머지 두 분은 4분의 1씩. 예. 그러면 공유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지분 가지신 분은 대표 소유자 선임만 되면, 대표 소유자로 선임만 되면 그분은 임원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4분의 1 지분을 가지신 분이 내가 조합 임원 해보겠다. 그래서 대표 소유자로 선임을 받았어요. 근데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가장 많은 지분 소유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가로 안에 있는 부분, 2인 이상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 소유한 경우 포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로 안에 부분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 두고 이제 많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면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 지분을 가지게 되면 누구보다도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자가 2인 이상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서 부부 중 일방이 대표 소유자로 선임되면 그분은 임원 자격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이제 상속인이 세 분인데 이제 상속 지분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n분의 1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진 분이 생기잖아요. 각각 3분의 1씩. 그러면 요건 해당이 될까요? 2인 이상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 소유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 경우도요. 3분의 1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 가진 분도 대표 소유자로 선임만 된다면 임원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에게 또 요구되는 게 있죠. 조합장. 다른 임원들이 아니라 조합장에게는 선임 1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까지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된다. 요 요건 가지고도 이제 다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봤던 사례는 이제 이 선임일부터 거주하는 요건이 안 돼서 조합 설립 인가도 반려된 사례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거주 요건을 제대로 증명을 못 해내서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된 사건도 봤습니다. 예, 당해 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선임일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거주해야 된다 요건이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은 이제 해당 구역 내에 이제 있는데 실제로 생활관계는 저쪽 일명 경기도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만 가지고는 세입자가 거기 살고 있고 주민등록은 세입자한테 부탁해 해가지고 뭐 동거인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이제 전입신고는 해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당해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보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조합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요건 1년, 그 다음에 소유 요건 5년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죠. 임원 자격으로는요. 그 다음에 사실선조는 이제 결격 사유와 해임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문제되는 거 5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야 된다. 이 법이니까 이 법이란 도시정비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젊었을 때 사고를 쳤어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주하고 나서. 근데 벌금 전과가 있어요. 벌금 전과가 있는데 폭행죄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합 임원으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왜냐하면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또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조합 임원으로서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때부터 이제 당연 퇴임하게 된 겁니다. 150만 원 확정되면요. 근데 이제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때 다시 정비사업을 인근에 토지를 하나 사놨는데 거기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10년이 경과가 됐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제가 150만 원짜리
벌금 전과가 있는데 그 조합에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났잖아요. 선고받고 10년이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이 사후에 밝혀졌을 때, 사전에 진행 과정에서 밝혀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아웃되는 건데, 이게 밝혀지지 않고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당연 퇴임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이 된다. 예. 정비사업 하면서 조합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소송 사례라고 써 있고 가로 안에 이제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 및 처벌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민사 사건이라든가 행정 사건, 일면 뭐 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 사업 시행 계획인가 취소 소송, 이런 행정 사건들은 이 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편한 사건이긴 합니다. 조합이 당사자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민사 사건도 이제 조합이 뭐 일면 부당이득하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사비 관련해서 건설 싸우고 뭐 민사 소송을 벌린다든가 이것도 역시 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좀 조직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주로 대다수가 조합장 개인이나 아니면 뭐 임원 개인이나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조합을 처벌하는 규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좀 이 뭐랄까 조직의 힘을 빌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형사처벌 규정들 가운데서 주로 이제 문제됐던 사안들, 정확히는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 7번까지가 이제 형사처벌 규정 때문에 문제됐던 사례들이고, 8번부터 이제 12번까지는 이제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어떤 정관이나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봐서 이제 지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예. 가장 무거운 형벌이 5년 이하입니다. 예, 도시정비법은요. 그래서 일면 조합 설립 동의서 이런 걸 위조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추진위 구성 동의서, 그 앞선 시간에 강의 주제가 됐던 추진위 구성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동의는 이제 구성 동의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마음대로 위조를 했다든가 아니면 조합 설립할 때 설립 동의서를 이제 받도록 하고 있죠. 예, 이 설립 동의서를 마음대로 위조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금품 향 제공, 뭐 어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향을 제공하고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금원을 이제 제공하고 받았다든가, 예,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 해당되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계약의 방법 위반이 이제 앞선 시간에서 이제 그 일반 경제 업체를 뽑을 때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반 경쟁 입찰의 원칙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지명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계약 방법을 위반해서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137조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각고 사업을 추진했다. 법에서는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조합장이 아니면 조합 임원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8조. 이 검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뒤에서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총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즉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총회의
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 결정된 의사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금 차입을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반가로 2번을 한번 보실게요. 그 조합장 총무이사가 조합에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장과 총무이사로부터 3억 원을 차입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조합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조합이 가진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합원들 자산,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를 조합 앞으로 옮겨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업체로부터 뭐 돈을 차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조합장이 내 사재를 털어서 조합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빌려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되겠지 하고 이제 돈을 이제 조합이 차입을 한 거죠. 조합장으로부터. 그래도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조합장이나 이제 총무이사님의 충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란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 조합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관리처분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리처분이 다가옵니다. 관리처분 이후에는 이제 이주가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철거,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뭐 이런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관리처분이 일단 나게 되면 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 그러니까 착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공사비도 이제 뭉텅이 돈이 나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를 시키자면 뭐 그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뭐 세입자라든가 아니면 뭐 가운데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럴 거니까 이 금액이, 그러니까 조합이 소유로 하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돈이 굉장히 큰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조합들이 자금 차입하는 방식은 이 개인으로,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뭐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돈을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니면 뭐 용역업체요. 용역업체로부터 뭐 1, 2억씩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공자를 선정을 하면 시공자가 아무래도 자본력이 있어서 자금 차입이 좀 어느 정도 규모로는 자금 차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공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나머지 빌렸던 돈들을 이제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차입으로 어느 정도 꾸려 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그 시점이 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큰 규모로 사업비를 대출을 받게 됩니다. 보통 뭐 1,000억대 이상이죠. 예, 1,000억대 이상인데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을 이제 받아서 보통 뭐 3년, 5년 이렇게 만기로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꾸려 나갑니다. 근데 요 사례에서는 이제 그 3년 내지 5년으로 잡았던 만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연장 국면에 들어가서 이제 금융기관이 연장을 해줄 테니까 수수료를 주세요. 수수료를 주세요. 예를 들면 뭐 빌리는 돈의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들은 종전에 이제 빌렸던 돈을 이제 만기만 연장하는 거니까 별 문제 있겠어? 하면서 이제 만기 연장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돈을 계속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아까 자금 차입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에 위반됐다고 봐서 형사처벌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만기 연장 체결하는 것도 이제 자금 차입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던 사례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4번. 그 지금 45조 1항 2호가 자금 차입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총회 사전 의결을 받고 자금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금 차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차용증, 여러분들이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차용증이라든가 이걸 이제 뭐 법률적 용어로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소비대차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2달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이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22년 12월부터요.
이 돈을 차입하고 나서 그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이 신설이 됐어요. 만일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 사전 의결을 통해서 자금 차입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 나중에 구청에다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돈을 내가 빌렸어요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지만 이 과태료 제재를 또 피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45조 1항 3호는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예산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이것도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3호하고 4호를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조합이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호하고 4호 각각 한 가지, 두 가지인데요. 총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받은 후에 그 예산안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가 그 안건에서 의결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그런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식은 제가 조합장인데 어떤 용역업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총회에서 통과시켰던 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역하고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 닮은 부분이라 표현보다는 제가 쓰려는 용역에 해당되는 그 항목이 예산안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내지는 뭐 예비비를 갖다가 쓰더라도 도저히 그 금액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기존의 예산안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총회를 열으셔가지고 안건을 아까 말씀드린 해당 그 용역계약 안건이라든가 그런 안건을 별도로 올리는 방법.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쨌든 조합이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총회에서 예산안을 수립을 하고 나서 그 예산안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지출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수립된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항목이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총회에 별도 안건을 올려가지고 지출하는 방법. 두 가지다. 이게 각각 45조 1항 3호와 4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 3호를 보실게요. 그 사용 계획에 포함된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총회 의뢰에 올라가는 예산안 안건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2번에 준예산 제도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국토부 표준정관은 이제 정기총회 보통 예산안 안건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정기총회를 그해 3월 내지는 5월에 개최하도록 정관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내지 5월까지 사이에 예산안이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표준 예산 회계 규정에 준 예산 제도를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준 예산이란 것은 예산에 준한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내지 5월 사이에 예산안 없이 조합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요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을 돈을 지출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준 제도가 이제 준예산 제도다. 예, 근데 지금 서울시 표준정관이 2024년도에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서울시 표준정관은 이제 그 예산안을 수립하는 총회를 그 아까 말씀드린 그해 3월 내지 5월에 개최하도록 한 게 아니라 전년도 아무래도 뭐 11월, 12월, 11, 12 요 기간 정도에 이제 개최해서 예산안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올해로 친다면 2025년이니까 10월 달에 뭐 예를 들면 총회를 개최해서 2026년도 예산을 미리 수립을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이 없는 기간, 예산이 부재한 기간 동안에 지출이 벌어진 상황만큼은 이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호요. 예산을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종종 있긴 합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갑작스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총회 안건을 올리되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리면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계약서 초안을 일일이 다 작성해가지고 금액까지 명시해가지고 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형식이 아니라 보시면 계약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한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혀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종 그 관리처분 계획에 이제 수반되는 첨부되는 정비사업비 지출 예정액이 있어요. 이 정비사업 지출 예정액은 정비사업이 보통 십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잖아요. 이 십수년 동안 지출된 총액을 지출 예정액에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요건 법 45조 1항 4호가 말하는 예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상의 지출 예정액을 가지고 예산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대법원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 단위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 동안에 쓰는 게 예산이지 십수년 동안에 쓰는 게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세 번째, 구역 내 목욕탕에 대한 매입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구역 내에는 사업을 찬성하신 분도 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지지하신 분들, 그 다음에 반대하신 분, 이런 여러 부류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목욕탕을 운영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별로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합에다가 나 나갈 테니까 좀 이렇게 괜찮게 좀 사줘. 내가 그 만일에 뭐 절차하시는 데서 수용이나 이런 걸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상비가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기존에 내가 사업 그 반대하던 운영을 그만둘 거니까 조합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시공사와 얘기해서 자금 차입해서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해서 샀었는데 역시 목욕탕에 대한 매입 계약도 역시 예산에는 이제 아마 포함되지 않았겠죠. 그 목욕탕 가신 분이 팔고 나가겠다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상황 같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총회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덜컥 매입 계약을 하고 돈을 이제 지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 위반으로 처벌받던 사례가 있어요. 역시 아까쯤에 조합장이 조합에다가 3억을 빌려줬던 사례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그거하고 약간 그 어떤 충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는 이제 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에서는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 좀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금 차입과 결합된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 차입에 관한 총회 의결이 없었던 사례,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그 만기 연장 수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빌릴 때는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자를 얼마큼 줄려지? 줄 것 같은가? 그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질 때 수수료는 원금과 이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제 한 3천억짜리 사업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억짜리 대출 약정까지 체결했어요. 그쪽 뭐 은행장 사인도 있고 저 조합장으로서 사인도 했어요. 그러면 3천억이 갑자기 제 조합 명의 계좌에 3천억이 갑자기 이체가 되어서 쌓여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필요한 돈만큼을 빌렸었습니다. 조합이 2주에는 이번 달에는 10억이 필요하면 청구해서 10억을 받고요. 다음 달에 또 200억이 필요하다면 200억 청구해서 또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자가 빌리는 돈만큼 이자를 발생시키거든요. 요새 금리가 뭐 한 4%, 5% 되죠. 예. 그러면 1,000억에 4%, 연 4, 5%면 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빌리는 돈만큼 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은행에서는 이번 달에는 10억 청구하고 다음 달에는 200억 청구하고 그 다음 달에는 얼마 청구하고 계속 하는데 은행의 담당 직원이 요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가 자기네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별개의 뭐 어떤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출 만기 연장 수수료 요게 아까 그 자금 차입에 대한 안건이기도 하지만은 예산의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시 한번 요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어떤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된 사례라서요. 그다음에 용역계약의 체결. 그 2018년도 2월부터요. 도시정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신설이 됐어요. 요새 이제 하금식 판결들이 좀 쌓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유가 있을 때만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명경쟁 입찰 사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게 마예요. 추정가격 1억 이하의 용역, 추정가격이 1억 이하. 요게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다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건설업에 관한 면허를 규제하는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건산법 이러는데요. 이제 건산법에 가면 이제 건설공사를 2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각각 일반공사는 몇 가지?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있고요. 전문공사가 26가지인가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전문공사 가운데 일면 그 철거공사도 전문공사입니다. 법문상 표현으로는 비계 구조물 해체업. 그러니까 비계는 이제 여러분들 버스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어떤 그 건물이 철거하려고 하면 건물 둘러가지고 약간 그 마대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 놓잖아요. 그 마대자루 사이에는 사각형으로 빔 같은 게 막대기 같은 게 올라갑니다. 그걸 비계라고 그래요. 예. 그 비계를 설치하는 전문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건물을 부수죠. 구조물 해체업. 철거공사를 법문상 표현으로는 구조물 해체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공사에 해당돼요. 철거업은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 여기서 이 전문공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공사를 언급하는 거고, 그때는 3억 이하.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예를 들면 제가 철거공사를 맡기려고 한다. 근데 지명경쟁 입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 해야 돼요? 1억 이하 해야 돼요. 8천만 원짜리 전문공사를 제가 지명경쟁으로 할 수는 있다. 예. 지명경쟁은 제가 이제 5명을 찍어요. 5명 이제 나 입찰을 하려고 한다. 5명 너네가 한번 들어와 봐라. 뭐 이런 겁니다. 일반 경쟁은 이제 누리장터에 그냥 나 이거 뽑으려고 해요. 그냥 올려요. 전국에 있는 조달청의 홈페이지 거기다 올리게 되면 전국에 있는 업체가 보고 뭐 입찰 들어오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이요. 건설법을 제외한 일반 공사, 일면 뭐 통신공사, 그 다음에 뭐 전기공사도 해당되겠죠. 이것도 이제 1억 이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뭡니까? 따를 숫자에 뜯을 자, 마음대로 하는 계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이런 절차, 지명경쟁 입찰, 일반경쟁 입찰 따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너 나하고 계약하자. 오케이? 그럼 저쪽에서 오케이 하면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은요. 수의계약 하려면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게 라목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아까 지명경쟁은 1억이었죠. 수의계약은 5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6천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려고 수의계약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가나다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건산법에 대한 공사들인데 금액이 좀 더 낮춰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든 입찰을 붙여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수의계약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니까 금액을 더 낮추겠죠. 제한을 하겠죠. 그래서 가나다 라 보셨고 마목. 소송이나 재난복구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목. 일반 경쟁 입찰에 붙였는데 입찰자가 아무도 없다. 아니면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다. 입찰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2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유찰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도 안 들어오거나 한 명만 들어오거나 한 명만 들어오더라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찰됐다고 표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이 아까 이제 하급심 판결들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동그라미 2번 주선 자문 계약.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바라보는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에 낀 주선해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또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주선 수수료 내지는 뭐 자문 수수료, 금융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선 수수료 계약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용역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지명 경쟁 입찰 사유 그런 거 그다음에 수의 계약 사유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3번 기존 설계업체에다가 초등학교 설계 용역을 맡긴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법 위반이라고 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참가 자격 제한. 보시면 보통 그 일을 해본 업체한테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업체를 이제 뽑아주기 위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이제 인위적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세입자 현황조사 용역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만 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입찰 자격들을 여러 개를 갖다 붙이면 보통 이제 특정 업체를 뽑아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다. 이렇게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체 간 책임 소재 불명. 뭐 이제 법률 관련해서 이제 그 이주가 개시가 되는 시점에 보통 이제 명도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 이제 그 소장 작성하고 이제 변론기일 찬성 업무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영업 업무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 2번을 한번 보시면 이 경우도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싶기도 합니다. 2번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작물 이설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땅속에 묻힌 것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관 지나죠. 그 다음에 뭐 도시가스관 뭐 지나는 경우 이런 지작물을 차단하고 이설하는 업무를 조합이 일단 맡기게 됩니다. 용역업체를 뽑아서요. 근데 이제 조합이 땅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공사업체를 뽑아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서 뭐가 이상한 게 또 튀어나왔다. 하수관을 건드려 가지고 뭐 문제가 좀 많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그 업체한테 또 추가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에 좀 명백히 최초 계약서에 명백히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조합원들이 좀 뭐랄까요? 이 조합 임원을 좀 불신하는 좀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업체이면 1억짜리를 줬는데 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뭐 1억을 또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면 물론 이제 조합 임원들 입장에서는 뭐 땅속이 어떻게 생겼냐,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최초의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어떤 용역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이제 예상을 할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예. 잘못 선정한 사례. 네. 그 3번 같은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가 이제 공가 범죄 예방 뭐 이런 걸 하는데 조금 힘들겠죠. 한번 저도 이제 공가 예방 용역을 공가 관리 용역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구역 내에 특정한 뭐 이제 비어 있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용역업체 직원이 이제 들어가 있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보면 CCTV가 몇 대 구역 내에 곳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 구역 안에 이제 우범지대화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로 일일이 감시를 하는 거죠. 구역에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걸 건축사 사무소에 준다? 좀 건축사 사무소 하는 일하고는 아주 안 맞죠. 예. 그 다음에 지급 관련된 사례. 아까 그 자금 차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조합이 자체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 차입을 해가지고 최초로 분양 수입이 생기는 때는 일반 분양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금 차입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차입한 돈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1번을 한번 보실게요. 계약을 했는데 잔금 지급 시기가 2025년도 예를 들면 12월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12월에 1억을 제가 줘야 돼요, 영업체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6월 달에 1억을 미리 준다. 그러면 아까 조합이 자금 차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끌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이자는 쓸데없는 돈을 제가 이제 낭비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을 적어놨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사례도 지금 업무상 횡령이요. 조합장에게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이슈. 그 조합이 당사자가 된다면 조합 자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조합이 사건 당사자 등에는 조합 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해요. 근데 조합장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합 자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조합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조합에 있지만 법적인 이유로 조합장이 사건 당사자가 된 경우, 그게 제 밑에 예를 들어놨죠.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받아들이신다면 조합장이 손발이 묶이게 돼요. 그러면 이 조합을 대표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장 개인이 당사자지만은 사실상 조합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합 자금으로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예외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적법하게 행한 직무일 것. 요게 이제 니은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조합장이 정보 미공개를 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형사상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예를 들면 뭐 무죄가 나오면 적법하게 행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이걸 조합 자금을 지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원에 기소가 됐고 법원에서 예를 들면 뭐 50만 원 벌금이 났다. 그게 확정이 됐다. 다행히 조합장 지위는 보전을 하겠죠. 아까쯤에 이 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때 조합장 지위가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선고를 받으면 조합장 지위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조합 자금을 지출했다. 라면 이건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네. 이건 그 2019년도에 한남 상구역에서 일어났었던 일 때문에 원래 이제 그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규정에 있었던 조항들이 도시정비법에 이제 상향해서 올라오게 됐던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시행령을 보실게요. 이사비, 이주비, 축전비 및 시공 관련 없는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등을 시중은행 금리보다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대납하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합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이제 시공자가 이제 입찰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근데 이제 시공자들이 처벌받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시공자들이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정됐는데 나중에 이제 법적 이슈가 터져서 그 시공자가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도 그 시공자를 뽑아놨는데 2, 3년 동안 묶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조합이. 이런 이슈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알고서 방비는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이 이제 의무화가 됐죠. 지금 1호, 2호, 3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제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한국 부동산원뿐만이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SH공사던가요? 예, 그 다음에 서울 SH공사 말고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좀 확장이 됐죠. 공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요. 그래서 이제 검증하고 나서 검증 보고서를 받게 되면 그걸 총회에서 공개한 연후에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그 다음에 성면조사 해체 제거 요것들은 어느 정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공자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찰 제한 시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든가, 그러게 되면 이제 이반시 효과로서 그 이 서울시장은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건설사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한 조치는 그 시공사가 입찰 참가를 아예 못하도록 참가 자격 제한 조치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합 상대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조합은 또 그에 따라야 된다. 이거 말고도 이제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 관련 고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세히 소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는 이제 개별 홍보 금지가 1회라도 적발된다면 시공자 입찰 공고하고 나서 선정 시까지 홍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별적인 홍보, 입찰 참가자가 이 조합원들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1회라도 적발이 된다면 이제 그 입찰 참가가 무효가 되는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 고시가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이제 시공자를 뽑자면 보통 입찰 공고를 하고 나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으로 뭐 수백억을 요구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현설 보증금을 그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보통 이 현장 설명에 참석해야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현장 설명회 참석 조건으로 뭐 수백억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이제 참가자들을 그냥 인위적으로 좀 배제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현설 보증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 마감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 보증금 납부를 요구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이 또 이제 과열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선정되기 위해서 날 뽑아지면 이러한 사항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서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역에서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법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네, 요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출 내역서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 간평, 그 다음에 정비업체, 이거 총회 의결로서 뽑아야 되죠. 주로 요새 문제되는 게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총회 안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합장에게 이사 5명을 지명할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총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되니까 조합장이 뭐 5명을 지명해가지고 노 이렇게 이사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일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총회 결의가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해서 형사처벌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사처벌과 좀 거리가 좀 먼 것들인데요. 그래도 좀 말씀드릴 만한 게 그 첫 번째 횡령죄로 처벌받던 사례가 있는데 비상근 이사임에도 상근인 것 쪽으로 가장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랬습니다. 조합장이 본인의 아들을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장이 조합 사업에 별로 뜻이 없었나 봐요.
이 이사회 뭐 대의원회 이런 거 열 때면 조합장은 거기 참석하지 않고, 근데 이 아들인 사무장은 회의록에 의사록에다가 이제 조합장은 참석한 걸로 계속 기재를 해왔죠. 기재를 하고 나서 조합장은 열심히 이제 보수 급여를 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봉급을 타갔다 해가지고 횡령죄로 처벌받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 지급, 네, 넘어가고, 예, 네, 넘어갈게요. 정보 공개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 3번만 볼게요. 이게 리모델링 조합 사례인데요. 그 조합이 이제 임기가 어느 정도 다가와서 연임 안건을 올렸습니다. 연임 안건 올렸는데 이사들 예를 들면 5명이라면 5명을 한 개로 묶어가지고 찬성 반대를 5명 각각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5명에 대해서 뭐 찬반을 묻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면 5명이 다 연임을 한 거고 X를 치면 5명이 다 아웃되는 그런 식으로 안건을 올렸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합원들 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해가지고 그거 위법하다 이렇게 봤던 사례. 그래서 이제 연임 안건을 올리시더라도 각각 임원 각각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식으로 올리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원 채용할 때는 일단 대의원의 의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등록업체 서명계좌 증고, 요게 이제 대법원 판례 2022도라고 돼 있죠. 22년도에 이제 선고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총회 안건으로 이제 굵은 글씨로 표현된 거예요. 뭐 정관 변경, 청산, 관리 처분, 자금 차이, 보증 이런 안건들이 올라왔다면 그 총회의 서명결의서는 등록한 정비업체만이 진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무등록업체가 그냥 서명결의서 진구하면서 그 이 무등록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하급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요게 이제 조합 임원들 좀 괴롭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보시면 그 인터넷 및 기타 방법을 통한 병행 공개, 그 다음에 열람 복사를 신청해주면 15일 내에 열람 복사를 해줘야 되죠. 이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상황을 녹음하셔야 돼요. 속기록, 영상자료, 녹음 세 가지 중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합 가보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녹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뭐 녹음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보이스 레코더를 켜놓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24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보 몽땅을 통해서 정보 공개해야 될 대상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관에서 유지하는 그런 그 정보 공개 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이 법률 가지고 법률에서 의미하는 그 공개 대상들을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조합 전용 메일 전용 뭐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8의 2 111조 2에 따라 신고한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자금 차입을 신고하고 나서도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10가지, 시행령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총 15가지가 이제 인터넷 및 기타 방법으로 병행 공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조합원 명부 같은 경우는 열람 복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공개를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항에 보시면 그 정보공개 청구, 그러니까 이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실 때는 비용을 실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실비는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서울시 조례에 정해져 있다. 아마 A4 종이가 아마 300원일 거예요. 첫 번째 장이. 두 번째 장부터는 100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 6항 같은 경우 이제 열람 복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해가지고 조합원 전화번호 1000개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형 받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요거 때문에요. 일면 조합원 그 전화번호 1000개를 제가 받아가지고 요걸 뭐 일면 카톡상에 그냥 막 뿌려버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 관련해서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조합원의 전화번호 요것도 공개 대상이다. 예전에는 이제 조합원 개인이 내가 조합에다가 전화번호를 주긴 주는데 이 전화번호를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마라.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이 나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그래서 나는 그 비공개 원한다 해가지고 뭐 문자 메시지로 조합에 전달하고 뭐 각서를 써주고 그랬지만 그래도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면 공개를 해줘야 된다. 예전에는 그 조합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걸 공개해줘야 말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건 상관없다. 갖고 있으면 공개해줘야 된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은 뭐 일면 참석자 누구, 그 다음에 1호 안건이 뭐고 간략히 뭐 찬반이 몇 명이고 이런 게 간략히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의사록에는요. 근데 이제 의사록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참석자 명부와 서면 결의서까지도 공개 대상이다. 라고 예전에 10도 첫 번째 판결이에요. 예, 그렇게 판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회하고 중요한 회의는 속기록, 녹음, 영상 자료 중 하나를 만들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총회는 명백하고 중요한 회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중요한 회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사회 대의원회의 가운데서 안건이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그런 안건들이 올라오면 녹음을 해둬야 된다. 예, 만일 이 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사회 속기록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오면 열람복사 해줘야 되냐? 아닙니다. 열람복사 대상은 아니에요. 요게. 그냥 만들어서 조합이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요게 뭐 조합원 1인이 복사 청구를 한다. 열람 복사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공개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네. 그 사례들입니다.